네, 반갑습니다. 발제를 맡은 최일입니다. 처음 저희가 이제 발제를 부탁을 하시면서 준 주제는 이제 뭐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 또 배임 횡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벌이 잘 안 될까라는 이제 내용으로 좀 발제를 부탁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게 결국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재벌이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좀 얘기를 더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예전에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계속 같이 활동하고 이제 그 연구했던 경제개혁 연구소에서 냈던 그 보고서들 내용과 그다음에 그 뒤에 또 같이 그 단체에서도 활동하신 그 최한수 경북대 교수님 논문까지 해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입법을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을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함으로써 그것이 나름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발제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1, 2, 3장은 기존에 있던 연구 보고서들의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하고 좀 수정을 했는데요. 차곡차곡 좀 발제 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니까 같이 내용을 보시면서 얘기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가 이제 최초로 그 아마 경제개혁 연대, 그 당시에는 이제 연구소 설립전에서 연대에서 이름으로 이제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2000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이제 특경가법의 그 범죄 사실이 있는 그 언론에 공개된 그런 이제 판결문들을 이제 사후적으로 구해서 그 판결문들을 일일이 다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37건의 판결문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는 게 진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판결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또 방대하게 담고 있고, 또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실명으로 다 이렇게 되지 않고 땡땡 처리되거나 이제 그런 식이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시 예전에 사법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기사를 찾아봐서 어떻게 누구인지 추적을 해서 밝혀서 정리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자료 수집과 정리 작업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같이 이제 보고서를 쓸 때 저도 같이 잘 감상하고 정리하는 게 있고, 보고서는 이제 당시에 다른 분이 쓰시긴 했는데 아무튼 같이 연구소에서 논의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또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 그 신급별로 재판 결과와 또 2심으로 가면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1심 피고인이 149명 중에 106명이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72%가 유죄지만 집행유예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2심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미 이제 그 집행유예를 받은 집행유예로 선고를 받은 106명이 이제 중에서 60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 60명 중에 또 59명은 집행유예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어서 상당히 이제 그 집행유예에 대한 것이 계속 유지되는 판결이 가는 것이고, 그럼 이제 실형을 받은 사람은 항소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43명이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 가서 일부 이제 그 결과가 안 나온 사람 빼고 41명 중에서 봤더니 집행유예로 24명, 58%로 집행유예로 변경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상이 됐던 사람들의 전체 149명 중에 84% 정도가 집행유예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이 정도의 비율이 적정하냐라는 것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거를 일반 우리가 이제 형법상의 절도나 강독죄와 그다음에 또 형법상의 그냥 배임 횡령죄,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했던 특경법법의 위반 사항 등하고 이제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결국은 보니까 페이지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절도 강도는 47%가 집행유예율이 나오고, 형법상의 배임 횡령은 41.9%, 특경법의 위반 사항은 47% 정도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심에서 아까 71%가 특경법에서 배임행위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 격차가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의 더 많은 집행유예 선고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근본적인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유전무죄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국은 이러한 결과로 나오게 되고, 이게 통상의 이제 언론상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거죠. 뭐 총수가 또는 뭐 어떤 경제인이, 기업인이 죄를 저질러서 기소가 됐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되더라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처럼 국민들에게는 인식이 되고, 그게 통계적인 수치로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집행률이 높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결국은 어떤 잘못을 해도 벌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징벌에 대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기업에서의 범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조사할 때 당시에는 법원이 양형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양형 기준을 마련한 게 이제 2009년부터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때만 해도 양형 기준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판사의 이렇게 보면은 뭐 양심에 따라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판사의 재량권이 굉장히 더 넓게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통 5년 이상의 징역형을 판결을 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많이 부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튼 굉장히 많은 재량권을 행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변제하는지, 그리고 이득의 규모, 그러니까 회사로 본다면 손해액이 얼마나 많았느냐의 그 규모에 따라서도 집행유예 선고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지배주주와 전문 경영인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피해 변제액을 이제 변제를 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더 많이 받더라. 그러니까 피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24% 정도 더 높게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근데 그러면은 피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집행유예가 낮으냐? 그렇지도 않은 거죠.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율이 69.6% 정도로 나와서 절대적으로 계속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이제 많은데, 이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또 전문 경영인이다라는 겁니다. 즉 법원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보면 뭐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전문 경영인을 놓고 봤을 때 변제에 대한 책임을 전문 경영인은 잘 묻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문 경영인 자체는 지배주주가 시켜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너는 책임이 덜하다. 그래서 네가 경제적으로 변제 능력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상식적으로 법관들이 깔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경영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집행유예 선고나 낮은 형량을 주었다라는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1심에서 항상 이렇게 형을 받고 또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에 가면은 집행유예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소심으로 가면은 형량이 줄어든다라는 어떤 관행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당연히 다 항소를 하게 되고, 그 항소 과정에서 결국 아무튼
형량은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피해 변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2심 가서 따져봤는데 2심에서는 별로 그 피해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더 많이 하더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분석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득의 규모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득액이 50억 이상이 넘는 경우는 무기징역에서 또는 징역 5년형 이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역 5년형 이상인 경우는 집행유예를 안 주는 게 이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양형 기준이 마련돼서, 이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관대하게 처벌을, 집행유예를 줌으로써 관대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금액이 클수록 더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크고 그럼으로써 범죄 금액이 더 클수록 일종의 대마불사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회사의 격리 직원이 연간 회사의 법인카드를 통해 가지고 몇 억을 횡령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직원은 대부분 실형을 받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금액이 커지고 회사 규모가 커지고 그게 하급 직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 경영인이나 지배 주주로 가면은 오히려 더 관대해지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전무죄라는 것에 그게 상식으로 이제 성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화이트 칼라 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양형을 할 때 법원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느냐라고 이제 봤는데요. 4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피해 변제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적 이득이 없다, 범죄 전력이 없다, 같은 과거에 전과가 없다,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이다라는 이런 이유들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이유들이고, 이런 이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감형을 해주게 되는, 집행유예로 선고하게 되는 사유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나 좀 더 황당한 것은 지배주주 일가에 대해서는 깊게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 그런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배주주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인 이득을 많이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 경영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사하는 점은 피해 변제라는 부분을 굉장히 법원은 아주 좁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회사의 금액을 다시 변제했으면 그 피해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집행유예를 주거나 형을 깎아주는 것인데, 이게 단지 그 회사의 손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투자한 주주들이나 이런 또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그 지배 주주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얻는 무형의 이익, 예를 들어서 지배권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전문 경영진도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무형의 어떤 사적 편익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4페이지 그 중간에 이제 제가 2장에 바로 위에 2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총수일가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회사의 피해액을 변제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 나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었던 지배권의 유지나 강화가 계속 법원 판결 이후도 유지가 된다라는 이제 현상이 있고, 이게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나중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손해를 회사에 끼쳐도 나중에 갚으면 나는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그릇된 그런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내고, 그게 아직 현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전문 경영인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이제 주주나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재벌 총수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그게 법원에서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너는 죄를 벌을 이렇게 주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 인센티브 구조가 왜곡이 되는 거죠. 총수에게 충성을 다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감옥 갈 일은 크게 없다라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2007년도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때 당시에 현상이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가 2013년도에 6년이 지나서 추가적으로 또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3년은 2009년도에 양형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럼 과연 그 양형 기준에 의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었느냐를 또 평가하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하면 전반적으로는 그 전보다 나아지더라라는 결론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관대한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당시 이제 조사 대상을 119건의 판결문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고인으로 171명이 지금 분석 대상이었는데 이 중에 72명이 그 저축은행과 관련된 피고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저축은행 사건은 굉장히 이제 그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또 예금을 하신 국민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 공분이 높았고 그래서 법원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을 받아들여서 실제 좀 더 많이 처벌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물론 아까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 중에 또 그런 약간의 왜곡의 그 이벤트라는 게 좀 있을 수는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면은요, 말씀대로 이제 1심에서 아까 전에 집행유예 선고율이 그 과거에 연구에서는 71%가 나왔는데 지금 그 2013년도에는 이제 53%로 43%로 이제 하락을 해서 한 28%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율이 82%에서 53%로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다른 범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반적인 절도 강도나 그 다음에 또 형법상의 배임 횡령 그리고 특경가법의 다른 위반죄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전히 10% 정도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법원이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서 전문 경영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도 계속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더 전문 경영인한테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게 나오는데 물론 뭐 이것도 과거 2007년에 비해서는 좀 낮아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전문 경영인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은 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법원의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 변제 여부와 이득의 규모에 대해서 집행유예 또 선고가 어떻게 미치는지를 봤는데요. 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변제하는 경우 더 많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거는 아무래도 2009년에 양형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7페이지에 그 양형 기준에 대해서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가 나오는데 그 감경 요소 중에 중간쯤 보면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행위나 행위자에 대한 지금 이제 감경 요소의 내용 중에서 사후적으로 가장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피해 변제라는 거죠. 나머지들은 이제 어떤 판단 사안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피해 변제가 가장 중요한 사후적인 대응이다, 법적 대응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피해 회복이 결국은 이제 필수적인 대응 방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득의 규모도 2007년하고 좀 더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법원이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 이상 이득액이 범죄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으로 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 않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득의 금액이 300억으로 넘어가면은 최저 형량이 이제 지금 6페이지 표 밑에 보시면은 맨 아래줄에 제5유형으로 해서 300억 이상인 경우는 아무리 강경을 해도 4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집행유예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근데 3유형과 4유형, 그러니까 5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은 최저 감경을 시키면은 3년까지 감경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3년을 주고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보면은 우리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이제 3년 집행유예에 징역에 5년 집행유예, 우리가 3호 법칙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더 굳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아까 전에 강경 요소와 가중 요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양형 기준 도입 이후에 재판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분석한 건데 7페이지 그 표 하단에 보시면은 양형 기준 시행 전에 항소심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1심에서 55% 했던 게 92%로 이제 크게 높아졌었는데 양형 기준 시행 후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율이 1심에서 받은 것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게 이제 양형 기준의 도입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여전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법원이 3+5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또 그 금액 범위를 벗어나거나 좀 더 판단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임행령 금액이 높아질수록 양형 기준 구간의 하한을 이탈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형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이 양형 기준은 이제 권고사항입니다. 판사가 이거에 이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만약 이거를 하고 다르게 최종 양형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충분하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판결문에 적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더니 굉장히 양형 기준을 이탈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때만 해도 양형 기준의 도입이 초기였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판례들을 더 많이 참고하는 판사들의 경우는 양형 기준을 이제 지키지 않고 이탈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지금 추가적인 연구는 양형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지금은 좀 더 많이 지켜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법원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양형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또 판사들의 어떤 평가나 이런 거 할 때 고려를 한다고 하고, 특히나 이제 또 국회나 이런 데서 이런 준수 여부를 국감할 때 또 계속 이슈화하기 때문에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제 다시 최근 판결들을 연구해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결론은 지금 다 오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3장에 가시면은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배주주, 총수냐 전문 경영인이냐를 구분해서 봤던 내용들이었다면 3장에서는 재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더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한수 기간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판결을 가지고 했고 그거를 아까 말씀 이제 재벌이냐 비재벌이냐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아무튼 큰 흐름은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 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집행유예율이 높더라. 그래서 10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폭행상해, 절도, 강도 같은 이제 길거리 범죄라고 하는 것들은 집행유예율이 1심에서 뭐 16%, 57% 뭐 이렇게 나오고 가운데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는 40에서 45%로 더 높게 나오고요. 그 중에서 주요 기업 범죄라고 해서 이제 특경가법상의 이제 배임 횡령만 뽑았을 때는 58%나 68%도 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화이트 칼라 범죄가 길거리 범죄보다 집행유예를 더 많이 받고 그 중에서 또 화이트 칼라 범죄 안에서도 이 특경가법상의 배임 횡령이 더 많은 집행유예 선고율을 보인다는 것이고 색깔이 흐린 것이 1심이고 진한 것이 2심입니다. 보시면은 길거리 범죄에서는 2심으로 가면서 집행유예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주요 기업 범죄로 보시면은 2심으로 가면 집행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길거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항소를 해도 그 항소에서는 형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특경가법상의 배임 횡령에 대해서는 항소심으로 갈수록 처벌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를 굉장히 이제 할 수 있는 굉장히 반대의 상반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앞에 그 두 가지 연구하고 큰 흐름이 다르지 않아서 조금 생략을 하고요. 아무튼 재벌 사법부가 재벌에 대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1심보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한다는 것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실제의 사례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의 법원은 나아지곤 있으나 여전히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대하고 특히나 재벌에 대해서 더 관대하더라. 그리고 그 관대함은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갈수록 더 관대해져서 항상 2심, 3심까지 감으로써 더 형량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럼 왜 이렇게 법원은 반대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생각인데요. 12페이지 이제 사장에서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판결문에 나오는 반경사유들 아까 전에 몇 가지 보셨잖아요. 이제 피해액을 변제했다, 뭐 개인적 이득이 없다, 심지어는 깊이 반성한다까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법원들의 태도를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법원이 재벌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한 것이 재벌 기업과 재벌 총수 즉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은 엄연히 법인격으로 별도의 법률 주체인데 재벌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앞서 연구 결과에 보면 그 비재벌인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덜 엄격하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총수나 이 지배주주를 처벌을 하는 경우 그 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이제 우려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엄격히 분리한다면 저는 뭐 이렇게 사고를 해야죠. 오히려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을 제대로 단죄해야만이 기업이 더 건전한 경영을 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여튼 이 개인을 처벌했을 때 기업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그 연관성을 가지고서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좀 법관들이 재벌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그런 것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판결문에 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이렇게 감형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그리고 과거에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처벌하면 미래에도 기업에게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우려. 그리고 특히나 재벌이 워낙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경제도 안 좋아질 거다라는 우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제가 12페이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는데 법관이 먼저 좀 국가 경제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셔도 된다. 국가 경제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우리 법관들이 더 중시해야 될 것은 사법 정의다. 사법 정의를 목표로 1차적인 목표 우선순위로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국가 경제가 더 판단의 우선순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 정의가 뒤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배임이나 횡령은 많은 경우가 결국은 그 지배주주가 총수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 사익이라는 게 경영권의 유지나 승계가 될 수도 있고 진짜 회사의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그 상황은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사로서 또는 지배주주로서의 가져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충성 의무, 듀티 오브 로얄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전 세미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것으로 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상충을 전제로 하는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가 가져야 될 성관주의의 의무는 이해상충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일상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계속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제 특수하게 회사의 이익과 임원의 이익이 충돌되는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는 성관주의 의무가 아니라 충실의 의무, 충성의 의무라는 별도의 이 의무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제 예전에 모 그룹에 굉장히 총수는 아니었으나 의사결정에 가까이 최고층에 있는 분이 회사가 어디다가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그 정보를 알아서 그 동네에 땅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사놓고 회사가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들이기 시작할 때 자기는 높은 가격에 그걸 파는 거죠. 이게 진짜 완전히 회사의 이해상충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아주 좋은 아이디어처럼 예전에는 이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기업에서도 그러지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많은 이제 지역 개발을 하다 보면 그 개발에 대한 호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먼저 알죠.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걸 알고 그 동네에 가서 친인척 이름으로나 뭐 이렇게 해서 땅을 사놓고 나중에 국가가 수용할 때 높은 가격을 받아서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나 임원이나 회사 임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냐? 국민으로부터 또는 주주로부터 자기가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자인 거죠. 이 수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위임해주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해상충을 만드는 이것을 전제로 한 이 충성의 의무는 우리가 그래서 공직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고 뭐 하는 것이 저는 기업에서는 이 충성의 의무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법원이 이 충성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98년도 IMF 이제 외환위기 때 IMF가 이제 권고사항으로 이런 상법 개정을 요구를 했고 그 당시 이 법안이 들어왔습니다. 382조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제가 다 이제 많이 살펴보고 연구를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이거는 영미법상에 있는 듀티 오브 로얄티를 도입하는 것이다 라고 다 막 이렇게 심사보고서의 내용도 나오고 막 소개가 됩니다. 영미법에 듀티 오브 로얄티는 뭐다, 이런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다라는 게 다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그 382조인데 법률 문구를 만들 때 너무나 이제 문구를
허술하게 만든 거죠. 그 문구는 어디서 왔냐? 일본 상법에서 왔어요. 일본 상법에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사는 정관과 법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그 충실한 이제 의무를 준다라고 했는데,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이 이제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는 이 문구가 이해 충돌이 있을 때는 본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회사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이라는 해석인 거죠. 근데 전혀 그렇게 안 읽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법원도 그렇게 안 읽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지금도 성관주의 의무와 이사의 이 충실 의무를 그냥 동질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같은 내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사익 추구 행위, 이런 배임이나 횡령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대한 처벌의 어떤 근거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경법상에 이런 배임 횡령을 물론 이제 뿐만 아니라 그 특경법상에 그 죄를 저지르면은 그 취업 제한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불법 경영을 한 사람은 이 회사에 취업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관리하느냐? 법무부가 관리하게 돼 있어요. 정부가. 근데 이제 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 사문화된 조항이었고, 이 조항을 이제 당시에 경제개혁연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해서 계속 보고서를 내고 했지만은 법무부가 뭐 거의 꿈쩍도 안 하다가 제가 이제 국회 들어와서 이걸 계속 문제 제기하고 또 이거를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개정안을 내고 하면서 법무부를 이제 아무튼 굉장히 제가 좀 닥달을 했죠. 그랬더니 법무부가 이제 작년에 시스템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소되는 시점부터 원래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기소되면 기업인이 누가 기소가 됐고, 그리고 그 재판을 다 따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오면 이 사람이 취업 제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이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법무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 제도이고, 그거를 시스템으로 만들도록 해서 이제 뭐 아마 작년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을 모으는 지금 그 판결문들을 모으고 그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는 좀 몇 년 운영하면서 그 결과물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유죄 판결이 아무튼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결론이 나면 법무부가 당연히 이 취업 제한 대상자로 삼고 취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법무부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페이지에서 제가 좀 이렇게 그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전에서 아예 좀 그 원래의 입법 취지 그대로 좀 문구를 제대로 만들어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 문헌 해석을 항상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지 그 용어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개정안을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하고자 했던 것은 이해상충으로 인해서 충성 의무를 위반하면은 그것을 나중에 원상 회복시켜야 되는 책임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손해배상을, 금전 손해배상을 더 우리는 우선시 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상법은. 근데 이제 신탁법에는 이것을 원상 회복 책임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수탁자와 이탁자의 관계에서의 그 충성 의무 위반은 반드시 원상 회복이 더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득을 가져놓은 것을 돌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손해배상이라는 개념만 생각하고 금전적으로 배상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글로비스 사건이 저는 이제 그러니까 글로비스를 지배주주 총수 일가들이 그렇게 설립을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상충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의 이득을 얻은 것이고 이걸 결국 손해배상으로 뱉어낸다고 하면 그 손해배상 계산할 때 최초에 그 지분을 가져간 금액 같은 걸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누리고 있는 이익의 주식, 그 주식을 다시 돌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원상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예 상법 개정안에 그래서 원상회복 책임을 넣는 것으로 제가 개정안을 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금 우리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금 상법 논의하고는 또 별개로 좀 추진돼야 될 사안이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21대 국회에서도 좀 누군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많은 또 사회적인 압박과 또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무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제가 보론으로 뒤에다가 이제 오늘 토론자로 이창민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창민 교수님이 토론자인 줄 모르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보론을 넣어놨는데, 이창민 교수님 오셨으니까 일단 토론을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같이 다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할 생각 없었는데. 아니,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그럼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